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50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세월 속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현선아, 넌 독하니까 어디 가서든 잘 살 거야. 우리 딸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애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머니도 네가 제일 든든해. 동생들도 너만 보고 있어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요. 그 말씀들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정말 몰랐네요. 남편과는 서울에 있던 작은 무역회사에서 만났어요. 저는 경리였고 남편은 영업부에서 일했죠. 첫 만남은 글쎄요, 그다지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로 남편 급여를 잘못 계산해서 적게 넣어줬거든요. 남편이 경리부로 찾아와서 저기 제 월급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전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해 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죠. 정 미안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토박이 장남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리숙해서 그게 얼마나 큰 짐인지 몰랐어요. 연애할 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도 너라면 잘 맞출 거야. 너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면 당연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를 어떻게 잊을까요? 시댁은 낡은 2층 주택이었는데 대문 앞에서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괜찮아, 긴장하지 마 라고 했지만 손에 어찌나 땀이 나던지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마음속에 처음 드는 생각은 참 고고하신 분이다 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회색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신 모습이 마치 교장 선생님 같기도 했고요. 어서 와요. 이름이 현선이라고 했죠?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일단은 반겨주시는 것 같아 안심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현선 씨는 요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요? 남편이 말리려는 걸 제가 오히려 말렸죠.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부터 모듬전까지 7가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맛보시며 품평을 하셨어요. 된장이 좀 싱겁네. 우리 집은 간을 좀 세게 해. 잡채 당면이 너무 익었어. 쫄깃해야 맛있는 거야. 그래도 시아버지는 아주 맛있네. 솜씨가 좋구만. 이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가 제 유일한 편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신기하죠? 왜 모든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을까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에 간섭하셨어요. 예식장은 우리 집 근처로 해야 해. 우리 하객들이 더 많지 않겠니? 예단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신혼집? 당연히 우리 집 근처여야지. 며느리가 시부모 챙기는 게 도리야. 친정 부모님은 현선아 괜찮니? 너무 힘들면 말해 라고 걱정하셨지만 전 괜찮아요. 어른들은 의뢰 다들 그러시잖아요 라고 했죠. 사실은 벌써부터 숨이 막혔지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했던 말이 있어요. 현선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친정은 이제 있고 시집을 친정처럼 생각해. 그때만 해도 참 감동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정말 말 그대로 친정을 잊으라는 뜻인지는 몰랐네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 10분 거리의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선언이 시작됐습니다. 현선아,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은 대대로 며느리가 살림을 도맡아 왔어. 너도 그래야 해.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게 해서 가정주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한 시련이 절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남편에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조금만 참아줘. 라고만 했어요. 물러 터져서는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으셨고요. 늦었네? 4시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길이 어두워서. 변명하지 마. 내일부터 3시 반에 와. 그날부터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시장 나갈 준비를 도와드리고 리어카에 채소를 싣고 새벽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노량진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으셨죠. 저도 당연히 매일 따라가야 했고요. 현선아, 손님 응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고 배워. 판은 이렇게 다듬어야 해.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된다고. 거스름돈 계산 틀리면 큰일 나. 정신 차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 청소와 빨래를 했어요. 시어머니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방이 5개나 돼서 청소만 2시간이 걸렸죠. 점심을 해드리고 나면 오후 2시, 그때부턴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철물점으로 가야 했어요. 철물점은 동네에서 꽤 큰 편이었는데 못부터 페인트까지 없는 게 없었죠. 현선아, 이 못들 크기별로 분류해서 정리해둬. 페인트 재고 확인하고 부족한 거 목록 만들어. 손님 오면 네가 먼저 응대해. 아버지는 계산만 하실 거야. 철물점 일은 저녁 8시까지 계속됐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밤 10시, 그제야 신혼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늘 먼저 와서 TV를 보고 있었죠. 힘들었지? 고생했어. 라고는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여보, 이게 뭐야? 너무하잖아. 내가 일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린 신혼부부인데. 조금만 참아봐. 엄마도 시집살이 힘들게 하셨대.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런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죠. 나도 시집살이 힘들게 했으니 너도 당해봐 이거잖아요. 전 그저 오기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억울한 건 제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시어머니는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현선아, 넌 힘이 좋으니까 이 박스들도 옮겨줄래? 젊으니까 가게 청소 한 번 더 해줘. 구석구석 깨끗하게. 내일은 김장김치 100포기 담가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둬. 배추는 오늘 저녁에 절여놔. 조금만 실수하면 시골 것이 그것도 못하냐? 라고 호통치셨어요. 한 번은 시장에서 돈 계산을 하다가 5,000원이 맞지 않았어요. 분명 제대로 했는데 이상했죠. 어머님, 돈이 5,000원 모자라요. 제가 다시 계산해 봤는데도. 뭐? 네가 되먹지 못하게 계산을 못한 거지? 도둑년처럼 의심받고 싶어? 억울했지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제 돈으로 채워 넣을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5,000원이 시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실수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커녕 왜 제대로 확인 안 했어? 라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없어진 돈이 나중에 시어머니 서랍에서 나온다거나 제가 했다는 실수가 사실은 시어머니가 하신 거였다거나, 하지만 전 끝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도 처음엔 억울하고 화가 났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절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어디까지 참는지, 얼마나 순종적인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죄송하단 말로 넘기는 게 편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그 독한 시집살이를 버틸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친정에 날벼락이 떨어졌거든요.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언니 큰일 났어. 아빠가!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버지가 새벽 운동을 나가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안 돼. 거짓말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통화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부랴부랴 친정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계셨죠. 의사 선생님은 뇌출혈로 인한 반신불수라고 했어요. 회복하시려면 최소 1년은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하고요. 동생들은 당시 아직 학생이었어요. 갑자기 가장을 잃은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죠. 동생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와 그동안 집에 용돈을 보내느라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급한 대로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등을 돌렸죠. 현선아,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시집간 딸이 친정 걱정할 때가 아니지. 결혼 생활이나 잘해. 막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죽도록 일할게요. 집안일이든 장사일이든 뭐든 다 할 테니 동생들 학비랑 엄마 병원비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매달렸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절 내려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첫째,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해. 불평 불만 없이. 둘째, 친정집엔 내 허락 없이 가지 마. 셋째, 너희 월급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와. 내가 관리할 거야. 그 조건들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았지만 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날부터 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팔고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오후에는 철물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부업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동생들 학비를 대주셨고 엄마 병원비도 보태주셨거든요. 물론 그 돈은 제가 번 돈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은혜 은은하지 마. 네가 일한 대가야. 라고 하셨지만 전 진심으로 감사했답니다. 저에겐 시누이도 둘이 있었어요. 큰 시누는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고 작은 시누는 회사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죠. 큰 시누는 전문직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친정에 올 때마다 명품백에 비싼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말투는 정이 안 가도 나름 잘 챙겨주긴 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하죠. 이해해줘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나도 결혼 전엔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엿들어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엄마, 세연이 너무 답답하다. 시골에서 올라온 티가 너무 나잖아.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피할 수 있니? 네 오빠가 선택한 사람인데. 그래도 일은 잘하니까 다행이야. 엄마 일 많이 도와주잖아.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작은 신우는 더했죠. 제 앞에선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언니, 이거 우리 회사 신제품이에요. 화장품 샘플인데 써봐. 언니, 그새 피부가 거칠어진 것 같아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다 한 번은 작은 시누이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는데 제가 마침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얘들아, 이쪽은 우리 새언니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일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런데 제가 다른 방으로 가자마자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진짜 시골 아줌마 같다. 요즘도 저렇게 시집살이하는 사람이 있어?
아우,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절대 못 살아.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갈 듯. 근데 너희 엄마는 왜 그러셔? 엄만 옛날 분이거든. 사실 새언니가 미련한 거지. 맨날 내 어머니하고 숙이고 사니까.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명절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시누이들은 제 앞에선 저를 칭찬하는 척했거든요. 우리 언닌 참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불평 한마디 안 해. 이런 며느리 구하기 힘든데 우리 오빠가 참 복받았지.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너는 일하는 기계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전 항상 웃으면서 신우들 덕분에 힘이 나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어요. 저에게는 그들보다 나은 가족이 있다는 게 위안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동생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저를 숨통 트이게 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참 과묵하신 분이었어요. 까만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저에겐 참 따뜻했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신문을 정독하시는 게 일과였어요. 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께 커피를 타드리게 됐죠. 아버님, 커피 드세요. 고맙네. 이른 새벽부터 고생이 많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 물으셨어요. 현선아, 혹시 경제에 관심 있니? 경제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여기 이 기사 한번 읽어볼래? 그날 시아버지는 환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달러라는 건데 미국 돈이야. 이게 비싸지면 수출하는 회사는 좋아하고 싸지면 수입하는 회사가 좋아해.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현선아, 너도 이 경제면 한번 읽어봐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인 더더욱.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은 또 뭔지 마치 외국어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이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야.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못 되면 내려가지. 그럼 좋은 회사를 찾아서 사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어려운 일이지만 핵심은 좋은 회사를 찾는 거야.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점점 재미있더라고요.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송장 같은 저와는 다르게요.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니 어느새 경제기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됐죠. 현선아, 넌 숫자에 밝아.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이건 타고난 거야. 우리 아들놈은 아무리 가르쳐도 관심이 없는데 넌 금방 이해하니까. 그때부터 시아버지와의 새벽 공부가 제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하루의 시작을 지식으로 채우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좋은 일이란 건 오래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가 함께 신문 보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현선이한테 경제기사 읽는 법 가르쳐주고 있었어. 뭐? 신문을 본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살림이나 제대로 해. 주제 넘게 무슨 공부야. 시골에서 올라온 것이 감히 신문을 봐? 시아버지가 현선이가 똑똑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요즘 시대의 경제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두둔하시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어요. 제 자식들도 안 가르쳐준 걸 며느리한테 가르쳐? 딸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넌 이제부터 밥상도 따로 차려 먹어라. 공부할 시간 있으면 일이나 더 해. 전 그때부터 부엌에 서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남편이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네가 뭘 알아? 며느리 교육은 시어미가 하는 거야. 라고 일축하셨죠.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 남편이 잠든 후 화장실에서 손전등을 켜고 시아버지께 배운 걸 복습했어요. 노트에 경제 용어들을 적고 신문에서 오래둔 기사들을 읽으며 공부했죠.
언젠가는 이 공부가 도움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말자.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던 새벽, 시댁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대답이 없어서 거실로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한 손에는 평소처럼 신문을 든 채로요. 아버님 주무세요?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는데 차가웠어요. 몸이 이미 굳어 있었죠. 아버님! 아버님! 제 비명소리에 시어머니가 뛰어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 여보!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전날 밤이 아직도 생각나요. 시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선아, 내가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넌 참 좋은 아이야. 부족한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공부 계속해라. 그 배움이 언젠가 네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어서 든든해. 부탁한다. 그땐 그게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던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금세 평정을 찾으셨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지신 것 같았죠. 현선아, 장례 준비하자. 네, 어머님. 장례식장에서는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문상객 접대부터 음식 준비, 청소, 뒷정리까지 거의 잠도 못 자고 일했죠. 정작 시누이들은 뭘 했냐고요? 장례식장 한 구석에 모여서 수근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산을 얼마나 남기셨을까? 시골에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으니까. 통장에 현금도 꽤 있을 거야. 철물점이 괜찮게 됐잖아. 큰 시누이가 작은 시누이에게 속삭였어요. 근데 엄마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일단 엄마 눈치 보면서 천천히 얘기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근데 오빠가 장남이니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공평하게 나눠야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생각부터 하다니요. 며느리인 제가 더 슬퍼하는 것 같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론 슬퍼하는 척했지만 시누이들과 모여서는 재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공부할 길이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신문도 못 보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죠.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공부를 계속해라. 그 배움이 네 인생을 바꿔줄 거다. 새벽 장사 끝내고 시장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경제서적을 읽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서 용어 사전을 옆에 두고 봤죠. 신문은 폐지 줍는 척하면서 모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물건 포장하고 버린 신문을 주워 집에 몰래 숨겨뒀다가 밤마다 읽었어요. 남편이 뭐해?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일찍 잘게. 라고 둘러대면서요. 쉬는 날이면 증권가 근처도 서성거렸습니다. 증권사 객장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을 익혔죠. 처음엔 무슨 외계어 같았는데 계속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3년을 그렇게 독학했더니 어느새 경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서 오를 것 같은데. 이 업종은 정부 정책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하는 감이 생겼죠. 그래도 실제로 투자할 돈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모두 가져갔으니까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내가 돈이 있다면 이 주식을 사겠다, 이 타이밍에 팔겠다 하고 상상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종이에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매일 체크했어요.
오늘 삼성전자 5% 상승, 내 가상 계좌 수익률 15% 이런 식으로요. 현실은 참 팍팍했지만 그 가상의 숫자들이 제게 이상한 희망과 자신감을 줬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49제가 끝나자마자 재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시골에 논밭 땅이 있고 시내에 작은 건물도 있고 철물점 그리고 예금도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로는 꽤 큰 재산이었죠. 그걸 알았는지 시누이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졌더라고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 왔는데 이젠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그렇게 눈치만 보다 큰 시누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엄마, 있잖아. 오빠가 장남이니까 재산 더 가져가겠지? 제사도 하고 엄마도 모시고 하니까. 아니, 나는 뭐 크게 바라는 건 아닌데 그냥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자 작은 신우가 짠 듯이 바로 반박했죠.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장남 타령이냐고. 민법상으로도 자녀는 다 똑같이 상속받게 돼 있어.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차가운 눈으로 보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 속 뻔히 보인다. 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더 이상 재산 얘기 꺼내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이 오히려 불을 붙였죠. 그날부터 시누이들이 더 자주 찾아와서 시어머니 환심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큰 시누는 비싼 한약을 사와서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라고 했고, 작은 시누는 해외여행 티켓을 들고 와서 엄마 같이 가요 라고 했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효자처럼 보이나 대결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어찌나 속이 눈에 뻔히 보이던지. 그 와중에 전 뭐라고 했냐고요? 전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아버님 제사 잘 모시고 어머님 잘 챙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에요. 시누이들이 콧방귀를 꼈죠. 언니는 참 순진하다. 그렇게 살면 뭐가 남아?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찾아야지. 하지만 전 사실 진심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제게 배움을 주셨으니까요. 그게 제겐 훨씬 값진 거였죠. 사실 지금까지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댁엔 막내 시동생이 있었어요. 워낙 소식이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어 저에겐 남이나 마찬가지인 도련님이었죠. 바쁘기도 하고 가족 일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해서 다들 언급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가 유독 도련님을 편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 몸이 안 좋았다나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눈 감아주고 아픈 손가락 취급받던 거였어요. 재산 이야기가 한창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막내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더 줘야지. 너희는 시집 장가 가서 잘 살잖아. 이 말에 시누이들이 발끈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시집 잘 간 게 무슨 상관인데? 맞아. 우리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막내 걘 그동안 엄마한테 계속 손 벌려왔잖아요. 근데도 또 도와주겠다고? 사실 시동생은 문제가 많았대요. 대학 졸업하고도 변변한 직장 없이 이것저것 사업한다며 돈만 날렸다던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몇 번이나 빚 보증 서달라고 했다가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모른 척 감싼 거였어요. 시누이들은 그런 시동생이 눈에 가시였겠죠. 시누이들이 반발하자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 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재산 얘기로 싸움이 났고 나중엔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죠. 시어머니 앞이라고 해서 참거나 억누르는 게 전혀 없었어요. 엄마는 맨날 막내만 챙겨. 우린 딸이라서 차별하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오빠나 언니는 할 말 없지. 엄마가 혼수 챙겨줬잖아. 뭐? 너도 셋째라고 혜택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명절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차례상을 차리다가 시누이들이 또 싸웠거든요. 왜 나는 전부치고 언닌 나물만 해? 내가 언제 나물만 했어? 떡국도 끓였거든? 그만해! 차례 지낸 날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날 차례는 엉망이 됐고 친척들도 다들 불편해하며 일찍 돌아갔죠. 전 그저 묵묵히 뒷정리만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생각했어요.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가족도 원수로 만드니까. 그날 밤, 전 더욱 공부에 매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이런 추악한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불행엔 한계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 새벽 빗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시동생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들어와요, 일단. 형수,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줘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동생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먹였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다 날아갔다고요. 사업이요? 무슨 사업 하셨는데? 인터넷 쇼핑몰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었어요. 시동생이 대학 동창들과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 됐답니다. 중국에서 옷을 수입해서 팔았는데 마진이 꽤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 대출을 받아 물량을 늘렸대요. 근데 친구들이 돈만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통장에 있던 돈 다 빼가고 재고는 가짜 주소로 보내버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는데 소용없대요. 걔네 다 해외로 튀었대요. 빚이 3억이 넘어요. 3억이라는 말에 저도 놀랐어요. 그 시절 3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사채도 써버렸어요. 은행 대출로 안 되는 부분은 일수 쓰고. 일수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그땐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시동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대출과 사채를 합쳐 정말로 빚이 3억 2천만 원이었더라고요. 가족들한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엄마가 알면 쓰러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형수,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없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정말로. 전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번 돈은 모두 시어머니가 가져가시는데. 그나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동생들 학비 보태려고 아껴둔 거였죠. 전 가진 게 없어요. 정말로요. 형수, 제발. 며칠만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때까지 급한 것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시동생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이 일이 터지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거든요. 남편에게만 말할까 싶다가도 분명 남편이 알면 시댁 식구들 전체가 알게 될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알게 되시겠죠. 며칠 후 아침, 예상했지만 실현되지 않길 바라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자들이 기어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시어머니한테 차용증, 어음, 각서 등 빈문서를 주면서 돈을 갚으라고 했대요. 안 갚으면 다른 조치에 들어간다고 협박하면서요. 그 서류를 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휘청하셨대요. 저랑 남편이 왔을 땐 시어머니는 거의 몸져 누운 상태셨죠.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곧바로 불렀어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이미 일은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시동생을 때리셨어요. 아무리 모질고 못된 어머니였어도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던 선산 땅을 파는 거였죠. 다른 방법이 없어.
저 땅 팔아서 빚 갚아야 해. 엄마, 그 땅은 아버지가...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그 땅은 시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었어요. 명당이라고 해서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던 곳이었는데 시어머니도 그걸 아니까 며칠 밤을 울면서 고민하셨죠. 금매로 내놓으니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그래도 빚을 갚기엔 충분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엄마, 그 땅이 얼마짜린데 막내 빚 갚는다고 팔아? 그래, 가족들끼리 상의는 했어야지. 그 땅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잖아요. 막내 빚은 막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창 듣던 시어머니가 힘없이 대답하셨죠. 그래, 너희가 돈 있으면 대신 갚아줄래? 그래도 땅을 팔 건 아니잖아요. 시누이들의 주장은 이랬어요. 땅을 판 돈 중에서 시동생 빚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였죠. 엄마, 빚 갚고 남은 돈은? 막내 빼고 우리 셋이 나눠 가지는 거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생 빚 갚느라 집안 재산 팔았는데 그것도 나눠달라뇨? 제가 나서서 수수료랑 세금으로 다 나갔다고 했더니 이번엔 큰신우 남편까지 나섰습니다. 평소에 거들먹거리며 보이지도 않던 사람인데 이런 일엔 발 빠르더라고요. 어머니, 법적으로 자녀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재산 내 맘대로 못하냐? 너희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다들 내 집에서 나가! 이미 금이 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첫 명절이었어요. 평소엔 시누이들이 와서 음식 준비를 거들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안 왔죠. 현선아, 애들 연락 왔니? 아니요, 어머님, 아직. 결국 저 혼자 새벽부터 그 많은 차례 음식을 다 준비했죠. 차례 시간이 지나서야 시누이들이 왔어요. 그 분위기 정말 불편했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집에 있는 동안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그것도 잠시. 큰 시누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가볼게요. 벌써? 밥은 먹고 가야지.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작은 신우도 따라 일어났죠. 저도 가봐야겠어요. 약속이 있어서. 시동생은 늘 그랬듯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썰렁한 명절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현선아, 저것들 왜 저러니? 다들 마음이 좀 그런가 보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날 이후로 명절이나 기념일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누이들은 거의 인사만 하고 가고 시동생은 가끔 와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갔죠. 가끔씩은 2번 상을 차리고 2번 치워야 했어요.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니 같은 차례상을 시간 달리해서 2번 차리는 거죠. 어머님, 이번엔 10시에 큰 시누이가 온대요. 그래, 그때 맞춰서 차려. 3시엔 도련님이 온다고 했어요. 알았다. 정말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나마 오기라도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와중에 시누이들이 절 포섭하려 했어요. 큰 시누는 따로 연락해와서 이렇게 말했죠. 언니도 엄마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내만 편애하고 우린 찬밥 신세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니도 고생만 하고 받은 게 없잖아요. 그동안 종처럼 일만 했는데 이젠 언니도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작은 신우는 더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찾아와서는 언니, 나 좀 도와줘. 엄마가 숨긴 재산이 더 있을 테니 같이 찾아봐줘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매일 엄마 집에 가니까 찾기 쉬울 거야.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같은 거 찾으면 반 나눠 가질게. 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건 못해요. 전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싶어요. 언니는 여전히 고지식하네. 그렇게 살면 뭐가 남아요? 둘은 언제나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지.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하지만 전 꿋꿋이 중립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편을 들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이 삶에 익숙해져 있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내심 시어머니에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도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였는데 힘없는 뒷모습이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정과 연민이 커져 차마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슬그머니 그리고 손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노쇠해지셨어요. 기침을 자주 하시고 숨도 차하시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죠.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겁이 났는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는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참 인생사 우습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누이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알죠? 재산 정리 말이에요. 큰 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 어디둬?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둬야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작은 신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집문선 어딨어? 금고 비밀번호는 뭐예요? 너희들 정말. 나 아직 안 죽었어!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시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큰 신우가 시어머니 방을 뒤지다가 제게 들켰거든요. 어머, 언니. 난 그냥 엄마 혈압약 찾으려고. 혈압약은 거실 서랍에 있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 아, 요즘 자꾸 깜빡해. 황급히 나가는 큰 신우의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있는 걸 봤어요. 아마 통장이나 집문서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죠. 작은 신우는 몰래 동사무소에 가서 집 등기부 등본을 떼려고 했대요.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해 알게 됐죠. 제가 직접 작은 신우한테 물어봤어요. 신우, 등기부 등본은 왜 필요해요? 아, 그게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시세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어머님 허락은 받으셨어요? 엄마한텐 비밀로 해줘요. 정말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추악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부터 이러다니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폐암 3기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폐암이요? 그럼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얼마나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독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못 사신다니.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살 만큼 살았어. 어머님, 치료 받으셔야 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됐어. 항암하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체념? 아니, 오히려 홀가분함 같은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뭐? 폐암 3기? 엄마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치료는? 수술은 못해? 신우들이 겉으론 충격받은 척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재산 정리해야겠네. 엄마가 6개월밖에 못 사신다면 미리 준비해야지. 유언장도 작성해야 하고. 그 와중에 시동생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병원비 때문에 필요할 텐데 저한테 맡겨주세요. 시누이들은 그렇다 쳐도 시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이 나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꼈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줬는데 다들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재산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역겨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어요.
전 매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타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간호를 했죠. 현선아, 물 좀.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말수가 점점 줄어드셨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다가 가끔 창밖을 보시곤 했죠. 시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어요. 와서는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가곤 하는 게 전부였어요. 오히려 재산 얘기를 못 꺼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죠. 남편도 다를 바 없었어요. 일이 바쁘다며 시댁에 들리는 날이 손에 꼽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곁에 상주하고 있는데도 고생한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이제는 정말 제 모든 노력과 고생이 남편에겐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죠. 참, 얼마나 야속하던지. 오래 살면 더는 실망할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때 마지막 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확연히 안 좋아지셨어요. 얼마 후엔 거의 말씀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가까이 가면 눈빛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 눈을 감고 계시다가도 제가 오면 눈을 뜨고 저를 가만히 보셨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기력이 없어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늘 그랬듯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예전에 시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처럼 약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어머님? 어머님은 다른 한 손으로 베갯잎 속을 더듬으셨죠. 뭘 찾으세요? 제가 대신 찾아드려요?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뒤적거리던 시어머니는 작은 종이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접힌 종이를 펴보니 경기도에 어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주소였죠. 어머님, 이게... 시어머니가 입을 겨우 여셨어요. 숨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현선아, 49일 후 혼자 가. 꼭 혼자.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심장이 멈춘 걸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30분도 안 돼서 모두 도착했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남편과 시누이들, 시동생이 재산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일단 집부터 정리해야지. 시세가 좋을 때 팔아야 하니까. 통장 정리 누가 할 거야? 엄마가 숨겨둔 것도 있을 텐데. 유언장은 없는 거 맞지? 확인해봤어?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맡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동생들이 묻는데 엄마가 뭐 특별히 남긴 말씀 없으셨어? 없었어. 정말? 재산 관련해서 아무 말도? 응, 없었어. 남편은 아닌 척해도 결국 그들과 한통속이었고 똑같은 속물이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준 종이를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9일 후에 혼자 가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요.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실 때는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다들 딴 생각하느라 바빴나 봐요. 49제 지내고 재산 정리하자. 그 전에 서류부터 다 찾아야 해. 언니가 엄마 집에 자주 갔으니까 잘 알 거야. 그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죠. 49제를 지낸 날,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경기도의 외진 곳이었는데 내비게이션도 잘 안 돼서 한참을 헤맸죠.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가니 야산 중턱에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어머님이 왜 이런 곳을... 창고 구석에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금고 위에는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현선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제 생년월일을 눌렀더니 정말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또 다른 봉투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펼쳐봤어요. 경기도에 있는 땅에 대한 토지 대장이었죠. 그런데 주소를 자세히 보니 세상에 개발지역이더라고요.
최근에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곳이었죠. 두 번째 서류는 더 놀라웠어요. 등기부 등본인데 소유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년 전에 이미 제 명의로 이전돼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몰래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거였어요. 서류 사이에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였죠. 며느리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사실 처음엔 정말 널 미워했어. 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 재산을 노린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그래서 더 독하게 굴었다. 내가 당한 시집살이보다 더 심하게 하려고 했어. 그래야 네가 포기하고 도망갈 줄 알았거든. 하지만 넌 도망가지 않았지. 부모가 그렇게 되고 동생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뎠지. 사실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새벽에 몰래 공부하는 것도, 신문 읽는 것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도, 시아버지가 널 아꼈던 이유를 나도 알고 있었어. 넌 똑똑하고 성실했으니까. 게다가 내가 괜한테 집 잡아도 넌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지. 그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했어. 그런 널 보며 생각했다. 내가 참 멍청했구나. 그렇게 우직하고 영리한 너를 오해했구나.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던 거구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자식들은 날 버렸어도 넌 내 곁을 지켰지. 이 땅은 네 시아버지가 오래전 사뒀던 땅이야. 이제 네 거다. 다른 놈들은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가 흘린 눈물값, 네가 참은 서름값이다. 다른 아이들이 뭐라 한들 법적으로 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 하지 못하겠구나. 잘 살아라. 그저 몸 건강히.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창고 안에서 혼자 엉엉 울었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았다는 걸, 아니 사랑받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그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 당장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죠. 바로 그 지긋지긋한 자식들 말이에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제게 재산을 넘겼다는 걸 안 시누이들과 시동생이 곧바로 절 찾아왔어요. 어찌나 얼굴이 붉어지고 격양돼 있던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최악의 수가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죠. 언니 정말이야? 엄마 재산 혼자 먹은 거냐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식이 여기 넷이나 있는데 며느리 한 명이 그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엄마를 구슬린 거야? 형수, 솔직히 말해줘요. 정말 엄마가 결정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말한 건 아니고요? 다른 수는 없었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놈의 돈 그만들 좀 하세요. 그간 시어머니 앞이라 참았는데 짐승도 당신들처럼은 안 삽니다. 무슨 염치로 어머니 재산을 바라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소하세요. 전 떳떳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냉담하게 말하자 다들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랬겠죠. 언제나 저를 미련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뒤 실제로 시누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죠. 땅은 이미 2년 전에 제 명의로 넘어온 거고 그때 시어머니도 정정하셨어요. 이건 분명 정당한 증여였죠. 결국 시누이들은 패소했어요. 사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반응이 가장 가관이었어요. 본인한테 재산이 떨어지진 않았어도 우리 공동의 소유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좀 놀랐어. 어머니가 그런 생각이실 줄이야. 그래도 당신이 그간 고생한 걸 보상받았네. 우리 그걸로 건물 하나 살까? 보상은 아직 안 끝났어. 자, 이혼 서류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 뭐? 이혼? 장난하는 거야 지금? 네,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동안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과 더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시집살이를 그저 지켜만 봤고 제가 시어머니와 가까워졌을 땐 늘 밖으로 나돌았어요. 혼자 어머니를 간호했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제 3자였죠. 남보다 못한 사이, 딱 그 정도요. 그래서 언제나 이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동안 버텨온 세월이 아깝고 혼자 남을 내일이 두려워 참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당신은 그 몇십 년 동안 뭘 했는데? 시어머니가 날 구박했을 때, 시누이들이 무시할 때 당신은 뭘 했냐고. 그 모든 걸 버텨내고 결국 어머님의 마음을 산 건 나야. 시어머니 재산 받을 자격 없어, 당신은. 그건 우리 엄마니까. 나도 당신 아내였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머님도 나한테 혼자 확인하라고 하셨고 나한테만 남기신 재산이야. 당신과 나눌 이유 없고 함께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 제가 번 돈이니 줄 게 없었죠. 오히려 적지만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저는 그 후 땅을 팔았어요. 제가 그간 상상할 수 없던 거액의 돈이 제게 돌아왔죠. 그 돈으로 일단 작은 건물을 하나 사고 그간 배웠던 경제 공부를 토대로 재테크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배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 사업도 작게 시작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사업도 곧 잘 풀렸죠. 저는 시어머니 기일에는 꼭 성묘를 가요. 납골당에 혼자 가서 조용히 인사드리죠.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이해해요. 아니, 용서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시어머니도 똑같은 시집살이를 당하셨고 며느리로 살면서 받은 상처를 저한테 고스란히, 아니, 더욱 심하게 갚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에 그 되물림을 끊어주셨어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인정을, 보상을 제게 주신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잘해주셨다면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을까? 이런 성공을 거뒀을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 혹독한 시집살이가 절 단련시켰고 그 고통이 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해 힘드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해 외로우신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버틸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인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마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세요. 그게 진짜 복수고 진짜 성공입니다. 믿으세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이상 저의 기나긴 시집살이의 끝 이야기였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